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죠. 또 한번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맨날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고 뭔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어쨌든 중간에 나가셔도 저는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거니까 아마 박정원 님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부터 해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SPT 전략에 대한 것들을 좀 나름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제 상품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포피 믹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우리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소비자 참여형 체험 마케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BTL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런칭 전략에 대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다 개발하고 뭐 프로모션까지, 광고 홍보까지 하면은 마케터로서 역할을 다 끝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라는, 그러니까 큰 조직에서는 이제 영업 조직들이 이제 그 이후에 판매라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브랜드 매니저면 이 부분까지도 좀 담당을 해야 된다. 좀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야지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마케팅 조직이라든지 영업 조직들이 좀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이 양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하지만은, 조직이 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좋아지면은 이제 영업의 뭐 파워가 높아진다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승진도 영업 쪽에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는 보통은 여기까지야 하고서 이제 보통 넘겨주고 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사원들한테도 이제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나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것까지 이제 굳이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이 부분을 다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런칭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과제 SP 성공 브랜드에 대한 분석한 과제를 가지고 이제 각자 발표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리면 지금 제출했나요? 두 분은 아까 제출을 했던데, 지민님하고 백진아님은 제출한 것 같은데, 다올님이 제출을 하셨나 보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런칭 전략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런칭 전략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난주에 얘기했던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보면, 브랜드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자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브랜드가 기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텐션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어웨어니스라는 인지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치를 시켜놓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냥 봤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관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터레스트한 부분까지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각자의 목적과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구매라는 어떤 욕구를 느낄 정도의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는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프로모션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자가 디자이어라는 어떤 단계까지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라는 액트를 함으로써 이제 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컨셉을 통해서 이제 트라이얼을 할 수 있지만은 트라이얼로만 끝난다면은 사업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구매, 소위 말해서 리퍼처싱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매출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이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그 제품에 대한 혜택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연결되게 것이고요. 추가적인 신제품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본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업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는 부분을 이제 소비자한테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이런 브랜드 충성도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프로세스 간의 어떤 목적과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서로 관점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단계, 과거에 한번 FGB 모델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관여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고관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그 고가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화장품 영역도 사실은 이 고관여에 좀 해당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이지만 고관여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이 자극이라 하면 신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새로운 컨셉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다가오면은 이 브랜드를 먼저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 브랜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아, 그걸 내가 썼던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내가 전혀 새로운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를 이해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라는 행동보다는 또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브랜드의 이해도가 형성이 되면은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관여 제품의 경우는 좀 가격이 싸고 좀 어찌 보면은 뭐 생활용품이나 약간 팬시한 그런 식품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내가 취득해서 어떤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느낌으로 그냥 막 구매를 하게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먼저 트라이얼을 걸 먼저 하고요. 그 트라이얼에 의해서 이제 그 브랜드나 상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좀 틀려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다 모델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은 관여도에 따라서 정보가 먼저냐 아니면은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고관여와 저관여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모션 믹스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광고, 홍보, 그다음에 판촉, 인적 판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제품이 나올 때 광고를 해야 될까요? 홍보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더 신제품 출시할 때 필요한 부분일까 생각을 해보면, 음, 다울님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비지한가 보네요. 그럼 제가 이제 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우리가 광고 홍보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제품이 있다면 광고와 홍보를 같이 하는 것이 맞겠죠. 광고의 목적 자체는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케팅 비용의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 특성을 좀 알고서는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구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떠들고 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브랜드가 뭔가 메시지를 다수의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스크린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름 어떤 신뢰성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메시지 메이킹이 가능하지만은 대신에 어떤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홍보는 타구 무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입을 통해서 떠들어 주는 것이고 대신에 돈이 안 드는 거죠. 이 남의 입이라면 뭘까요?
먼저 써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문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선 사용한 사람들도 사용 후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요즘 같으면은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 분야에 좀 더 전문화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해서 그런 걸 전달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잡지사라든지 이런 편집장들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사형 광고라고 해서 이제 애드버터리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더러는. 아무튼 이 홍보라는 부분은 광고에 비해서 좀 더 신뢰가 높습니다. 왜? 남이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이제 광고의 어떤 특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전달의 신속성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시키는 거고, 우리가 광고든 홍보든 목적 자체는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체성, 혜택들을 좀 올바르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전달이. 그다음에 판촉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무려 1대1이라든지 뭐 샘플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소비자의 어떤 트라이얼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판촉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인적 판매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뭐 텔레마케팅, 통신 마케팅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일종의 이런 인적 판매의 일부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아무튼 인적 판매 부분은 그 효과는 높습니다. 효과가 높다는 건 뭐냐면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계성은 이제 소위 말해서 파급력이 적다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직접 다녀야 되는 부분, 시간적인 부분, 또 어디든 이렇게 편하게 만나야 되는 어떤 공간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을 여러분이 만든다면은 직접 사람을 그 소비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상의 현실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동시간대에 뭐 서로 다른 어떤 고객들이 관심만 있다면은 뭐 몇 천만 명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만남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의 어떤 이런 인적 판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컨텐츠,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품의 수명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이 프로덕트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도입기 부분이 있고요. 이 도입기에 해야 될 마케팅의 전략 부분은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거, 광고 홍보에 대한 집중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매를 위한 어떤 트라이얼을 위한 샘플링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 단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더불어서 이런 또 도기를 통해서 매출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이제 거래선을 늘리는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통점을 늘린다든지, 요때쯤 되면 이제 경쟁사가 이제 뭐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동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경쟁사로부터 어떤 차별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위해서 뭔가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간다면 뭐 가격 할인이라든지, 때로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제 포지셔닝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장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성숙됐다, 이제 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죠.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직접적인 소비자 구매를 위한 어떤 판촉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는 쪽에 광고 부분을 하더라도 집중화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간헐적인 유지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성숙기에서. 마지막으로 세택이라는 부분에 다다르면은
가급적인 비용을 이제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매출에 좀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브랜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제품 브랜드를 리뉴얼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도약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철수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4단계에 거쳐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가 이제 달라진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제 출시 초기에는 광고 홍보 부분이 좀 집중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시장이 성장해 가면서 판매 촉진, 인적 판매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단계든 간에 이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메모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광고 홍보에 대한 역할들이 더 강해지지만은 실제 구매를 딱 앞둔 상태, 소위 말해서 모멘텀 오브 트루스라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광고보다는 판촉이 더 이렇게 크게 작용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어떤 제품이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두 제품 간에 두 브랜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없다면은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바꿔지기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보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홍보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품을 신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구, 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 방향에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어떤 홍보 목표에 따라서 나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수단들을 결정하게 되죠. 요즘은 뭐 이런 디지털 어떤 그런 부분 이외에서도 좀 디지털 내에서도 좀 다양성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 아니면은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상현실에서의 메타버스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이거는 어쨌든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패턴 자체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에 유효성들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처음에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기본 얘기를 드렸을 때처럼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 이제 목표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목표를 좀 확실히 해야지 이 어떤 그거에 따른 어떤 우리의 이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이 홍보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이제 리뷰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목적 자체, 목표 자체가 불확실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항상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인식을 인지를 더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뭐 판변, 거래선 등의 어떤 인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면 뭐 부정적인 뭐 구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뭐 다양한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이 홍보 활동에 대한 이번의 목표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합한 이런 수단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한 부분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판매 촉진. 뭐 우리가 뭐 흔히는 많이 알고 있죠. 이제 판매 촉진은 이제 구매를 도와준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도 중요한 부분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수단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판촉이 소비자를 위한 판촉들도 있고요. 때로는 중간상, 중간상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판매점이 되겠죠. 이 중간상을 위한 또 판매 촉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점이라든지 진열 아니면은 이제 권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내 판촉들도 있습니다. 사내에 이제 뭐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크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작은 분야에 있어서도 본다면 내 식구들이 내 제품을 먼저 사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내 판촉의 경우는 교육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제 좀 더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애사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으로 판촉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목표를 세워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소비자 판촉과 거래선 판촉, 이렇게 사내 판촉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판촉 수단들은 또 달라지게 됐죠. 소비자 판촉에서 우리가 매출 증대를 시키는 어떤 방법 중에서 뭐 마일리지라든지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경품 이벤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샘플링이라든지 뭐 대면 시연회 이런 것들도 여기 필요하고, 뭐 화제성 판촉을 한다면 우리가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소비자 뭐 체험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겠죠. 또한 거래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리베이트를 더 준다든지, 또 이제 이게 뭐 POP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거래선에 이제 뭐 광고 판촉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실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원한다든지, 또 뭐 경영 지도하는 것들도 이제 거래선에 대한 판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입점을 신규로 이렇게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래선의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판촉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판촉에 있어서도 본다면은 자사 제품을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고객이 있을 거고요.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 브랜드를 쓰는 소비자들도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 고객화 시키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비용 내지 좀 어찌 보면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도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부분을 본다면은 브랜드를 자주 이제 스위칭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고객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사 제품을 좋아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어. 이런 고객한테 우리가 굳이 뭐 판촉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지만은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장기 사용으로 인한 그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더더욱 우리 제품들, 우리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높아지겠죠, 호감도가. 그러니까 뭐 시샘말로 이제 뭐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고기를 줄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과 새로운 소비자, 앞서 말씀드린 여기 뭐 경쟁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을 만약에 뺏어온다 했을 때 그 비용의 차이를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더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당연히 우리가 유지, 키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판촉들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어, 우리 제품을 안 쓰는 고객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제 브랜드를 자주 스위칭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죠.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 제품을 안 쓰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쿠폰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보너스 아니면은 뭐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거,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실제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P&G의 이제 팸퍼스라는 기저귀를 좀 더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썼냐면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팸퍼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사인 허기스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허기스 기저귀를 구매한 고객이 이제 캐시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코드를 리딩하면 바코드 리딩과 동시에 그 뒤에다가 이제 프린터가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그 인쇄가 그 프린트가 될 때 그 뒷면에다가 프로모션 5%, 그러니까 다음번에 팸퍼스 기저귀를 사시면 요 쿠폰을 보여드리면 5% 할인을 해드립니다 하는 프로모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팸퍼스 고객이 아니라 이거는 경쟁사 제품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모션 했는데 그것이 되게 이제 효과적이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 구매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여러분들도 뭐 기적이라는 상품들의 특성을 본다면은 뭐 안 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소모가 많다 보니까는 좀 비용적인 측면들이 이제 부담될 때가 많죠. 단기간적이지만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퀄리티의 부분보다는 이제 비용 감축 측면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인제 그거를 몇 번까지 프린트를 하느냐 이게 인제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3 번을 한답니다. 3 번을 프린터를 해서 안 왔을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프린트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비용, 그러니까 왜냐면 그 프린트하는 것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스위칭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번 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5% 할인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구매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2 번, 3 번까지 안 하는 부분들의 어떤 고객들에 대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났냐면 이 사람들은 뭐 허기스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가족이거나 아니면 허기스하고 관련돼 있는, 아니면은 이 팸퍼스라는 데에 되게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런 사람한테 5 번, 10번 하더라도 안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이든 어떤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진짜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고객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제 판촉이라는 부분도 또 소비자 판촉이라는 것도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마케팅 전략들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장 진열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 유통에 대한 독립성이 강조되고 유통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인제 뭐 판매 매장들도 운영을 하고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ISM이라고 그래서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매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그분도 이제 뭐 신생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인제 뭐 올리브영이나 랄라브라 같은 데 인제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서 온라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맞는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인제 뭐 오픈 마켓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특정한 이제 화장품 선호하는 그런 어떤 그 소셜몰에 입점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은 뭐 일면에 들어가는 부분들로 가정을 한다면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광고비 형태의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썼을 때 과연 나한테 효과가 안 온다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저할 경우가 많죠. 어 또한 이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통에서는 여러분들의 제품들만 이렇게 또 취급해 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된, 성공이라는 건 이제 판매가 보장된 그런 브랜드나 상품들을 더 선호할 겁니다, 아무튼. 또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그냥 뭐 시간이 계속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브랜드의 인지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여러분의 상품이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너무 이제 좀 소극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 드린 이제 제 지인이 하는 부분도 보면은 그 온라인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제 타겟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전 단계가 어디냐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해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때는 원하게 돼요. 올리브영에서도 제안이 온 거고
그 당시 이제 랄라블라에서도 제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ISM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매장을 딱 입구를 들어가서 처음에 보는 그런 매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저 뒤쪽에 어떤 매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뭐 문을 열자마자 가까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위치밖에 제공을 안 해준대. 물론 거기도 올리브영이긴 해요. 그럼 그 위치와 정면의 위치에서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 보면 어디가 더 좋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당연히 전면부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후면, 랄라블라는 전면을 했는데 랄라블라가 올리브영에 비해서 뭐 매장 수라든지 뭐 매출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거기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랄라블레의 전면부에 있었을 때 훨씬 내 제품이 선택될, 픽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올리브영이 더 좋긴 하지만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 결과 한 3개월이 지나서 올리브영에서도 위치를 또 다시 좋은 쪽으로 제안이 올 정도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올리브영이 저 구분에 갔었으면 과연 거기서부터 전면부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했을까는 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인스토어에서의 어떤 이런 머천다이징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같은 매대에서도 본다면은 이 진열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기 쉽게 해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가 보기에 그래서 눈높이에 위치했을 때 가장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골든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지기 쉽게 진열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고르기 쉽게 한다 하는 것들은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많이 진열을 하죠. 뭐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스페셜 존이라서 이제 브랜드 전체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광고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브랜드들을 카테고라이징 시죠. 뭐 클렌징 쉘브를 한다든지 메이크업 쉘브 아니면 뭐 스킨케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너 뭐 에멀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류를 하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것이냐,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 이제 유통이 더 어쨌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박력 있게 진열한다는 건 뭐냐면 좀 썸 진열을 하는 거죠. 요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일랜드 진열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 집합을 시켜서 소비자들 눈에 좀 더 띄게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판매원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 판매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직원들이 가서 직접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연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떤 진열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단순하게 진열이라는 거는 그냥 제품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제품이 이제 픽업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제품 진열과 함께 인제 요즘은 이런 POP물 뭐 아이캐쳐라든지 뭐 댕글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죠. 좀 정신사나워 보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제품으로서의 차별점을 가지지 못하니까는 뭔가 매장 내에서 좀 다른 소비자들도 하여금 이제 이렇게 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서도 본다면은 이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매장에 와서 제품을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장에 오게끔 하는 어떤 처음에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바일로 뭐 카카오에서 어떤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장에 오게끔 매장에서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매장에 오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매장을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인제 생각한다면 그냥 제품을 본 다음에 구매하겠지 하지만은 이것이 전략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매장 자체에서 본다면 매장이 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음악도 깔릴 수도 있고 조명도 중요하고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반가운 매장은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제 세일즈 판매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아니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이니스프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의 바구니와 초록색 바구니하고 이제 빨간색 바구니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진열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재밌게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아 내가 인제 그 판매원이 나한테 인제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빨간 바구니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인제 뭐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초록색 바구니 이렇게 들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단순하게 여성 고객들도 인제 어떤 매장에 들어가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와서 막 가까이 와서 "뭐 찾으세요?" 하면서 인사하는데 내가 안 사면 나는 그냥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그 시간을 킬링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고 제품을 보고 있는데 마치 뭘 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그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니스프리 매장은 더더욱이나 좋은 어떤 현상들이 결과로 나왔어요. 뭐냐면 남자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성들이 뭐 보통 쇼핑할 때도 보면은 좀 지루해하죠. 그래서 인제 여성들의 어떤 그 성향하고 남자가 틀리기 때문에 뭐 다툼도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남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겁니다. 어떤 제품을 사야지 하고 결정을 하고 들어가서 거의 직진을 하죠. 그래서 그 제품을 픽업하면 그냥 사서 나오는 막 그런 현상이 많은데 남자들도 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아 여기 화장품 매장은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어떤 제품이 있을까?' 좀 찬찬히 보고 싶은데 딱 들어가는데 누가 들러붙으면은 그냥 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프로모션을 통해서 남성 고객들이 입점이 더 많았다는 거고 또 입점만 하고 인제 가는 것이 아니라 입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남성 고객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행태들을 잘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맞게끔 매장들이 변화를 해 줘야겠죠. 저는 좋은 프로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인제 여기 머무르는 매장들 이거는 인제 우리가 어떻게 진열을 하느냐 비주얼적으로 그다음에 제품의 동선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배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도 인제 입구하고 소위 말해서 캐시어가 있는 출구를 다이렉트로 못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선 자체를 좀 연결시켜서 나오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전략적이라는 것이죠. 옛날 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인제 어 코스트코하고 같이 결합을 했나요? 아무튼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나름 이제 그 한 30분 이상 스테이하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30분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 입구를 통해서 출구로 나가는 동안이 30분 정도 걸리면은 매출이 대략 얼마큼 나온다는 것들이 거의 수치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제 캐시어를 몇 개를 열 건지에 대한 것들도 되게 인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아무튼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인제 쉐어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경험을 전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인제 좋은 경험을 했다면 자신의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더러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인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예전에 인제 왕홍 마케팅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쉐어링 단계 다음에 인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면 다음번에 내가 또 와야지.' 하는 어떤 그런 메모리를 갖게 되는 그래서 단순하게 고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매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 경험 곡선 동선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인제 실제 매장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 VDL 매장인데 이렇게 이제 돌출형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판들이 이렇게 이제 2D 스타일로 돼 있지만은 이렇게 돌출형 3D를 함으로써 이제 시각을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되게 신기하네. 재밌다.' 하는 부분들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를 노출하게 되는 부분, 또 '아 저 매장을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아디다스 매장인데, 이제 아디다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스포츠에 대한 어떤 뭐 상품들, 신발, 뭐 스포츠 웨어들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매장이다 보니까 인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재밌게 입구에다가 인제 오픈 또 클로징 시간들을 이렇게 마치 인제 야구장 스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저걸 통해서 내가 마치 인제 그냥 어떤 물건 파는 매장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구장에 직접 아니면 운동하러 뭔가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부분들. 또한 이제 진열들을 이렇게 이제 독특하게 함으로써 인제 제품을 좀 돋보이게 하는 어떤 진열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활용되었던 이제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역대 모델들을 사진들 진열하고 그 모델들이 했던 얘기들을 인제 같이 해 줌으로써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인제 브랜드 이상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느낌과 모델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들 이런 것들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이제 좀 되게 메모리를 되는 어떤 그 슈즈들을 보관함으로써 어떤 역사성도 보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제 저런 제품을 신고서는 뭔가 '스포츠를 했었겠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나도 인제 저런 것들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겠죠. 또 요거는 이제 별도 인제 니고에 의해서 인제 슈퍼스타 하는 부분들, 인제 콜라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좀 별도의 존에 가져감으로써 이제 관심을 뜨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특히 젊은 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소파인데 인제 같은 컨셉이죠. 신발형의 어떤 소파를 둠으로써 단순하게 그냥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도 어떤 신발이라는 컨셉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 이제 젠틀몬스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젠틀몬스터는 이제 어쨌든 새롭게 접근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면서 저는 창업을 통해서 가장 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가로수길에 인제 처음 오픈했을 때 실제 어떤 식당의 어떤 매장 자체를 인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제 뭐 다 재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함으로써 인제 했던 부분이죠. 여기 무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나 모르겠네요. 정원님 지금 혼자서 독과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만 다른 아니 떠들고 있는. 두 명이 어머 교수님은 아이웨어브랜드의 작가님이나 성공을 이야기해 네. 보려 합니다. 바울님이 아까 젠틀몬스터는 이제 한국을 들어오셨었는데 넘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갑자기 아이웨어 사라지셨.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아이웨어 브랜드이지만 역설적으로 아이웨어 브랜드처럼 보이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젠틀몬스터의 성공 요인은 생산과 재무, 수출입, 영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비주얼이나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아트워크와 예술에 몰입하다. 소규모 아이웨어 브랜드로 출발한 젠틀몬스터는 영세하게 출발했습니다.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지만 젠틀몬스터는 그 요소를 단 하나로 뽑습니다. 바로 아트워크와 예술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아이웨어와 무관해 보이는 예술적인 영역에 브랜드의 역량을 모두 집중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젠틀몬스터의 공간 스타일링은 실험적인 콘셉트와 인테리어로 판매 공간보다는 전시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선사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젠틀몬스터의 브랜드 방향성을 시각적인 형태로 해석하여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들의 쇼룸은 매번 새로운 콘셉트의 쇼룸을 오픈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해당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전체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바꾸며 영상과 음악, 애니메이션, 설치물 작업 등의 강력한 비주얼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그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초반부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공간을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만들다. 젠틀몬스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 비주얼입니다. 소위 인스타그래머블한 이 공간들은 이들의 시그니처이고, 젠틀몬스터는 이곳에서 고객들이 경험을 느끼는 활동과 제품 구매 활동을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간 진행한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25일 주기로 매번 새로운 주제와 콘셉트로 구현해 선보이는 퀀텀 프로젝트, 개동에 위치한 오래된 대중목욕탕을 개조해 쇼룸으로 탈바꿈시킨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베스하우스, 강력한 쓰나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조형적인 형태를 상상하며 쓰나미 이후의 새로운 세대를 표현한 중국 청도 플래그십 스토어, 미지의 섬에 불시착한 남자의 이야기와 추랑의 염원을 담은 서울 노년 플래그십 스토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젠틀몬스터는 다수의 리테일숍이 지향하는 특유의 뻔한 동선을 깨고 공간 자체만으로도 놀라움과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세일즈 공간을 이들만의 시그니처로 디자인합니다. 기능 위주의 프로덕션에서 콘셉트 위주의 프로덕트로 진화하다. 아이웨어들은 그동안 기능에 소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젠틀몬스터도 역시 아세테이트와 메탈을 주요 소재로 사용해 아이웨어를 제작하지만, 이들은 렌즈의 컬러와 프레임의 형태를 바꾸고 실루엣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변형합니다. 렌즈 상단에 연필을 올려놓은 형태의 선글라스, 연필 안경, 수갑을 형상화한 로커핏이 등 매년 40여 종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아이웨어 라인업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젠틀몬스터는 지난 2015년부터 아이웨어 브랜드 최초로 패션 컬렉션 개념을 도입해 매 시즌 콘셉트와 테마가 있는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라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선보인 13 아이웨어 컬렉션은 젠틀몬스터의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13번째 달을 콘셉트로 미래 현대적인 감성의 반달 모양 렌즈의 비스, 투명한 프레임에 오렌지 컬러를 추가한 콜드, 직선 플립업 형태의 모에닉 등의 과감한 실루엣과 디테일의 선글라스 아이템 라인업을 선보이며 젠틀몬스터의 시그니처 아이웨어 카테고리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이미지를 강화해주는 요소들과 협업하다. 지난 2019년 팬디와 협업한 선글라스 캡슐 컬렉션 젠틀팬디와 이를 기념한 팝업 카페 더 가든은 선인장으로 가득한 정원의 하얀 건물에서 팬디의 시그니처 애플로고를 새긴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와도 협업했습니다. 번아웃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미디어 아트, 오브제와 퍼포먼스, 카페테리아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버닝 플래닛이 그것입니다. 품절 사태를 일으킨 알렉산더 왕과 협업한 CEO 선글라스와 캐다이 형태의 프레임에 스네이크 장식을 감싼 앰플리스 선글라스 또한 젠틀몬스터의 이미지를 강화해준 협업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고글 형태의 실루엣에 메탈 소재의 케이블 타이를 더한 패션 브랜드 엠부시와 콜래버한 칩타이 선글라스와 티셔츠는 젠틀몬스터를 아이웨어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 화웨이와 협업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탑재해 통화와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역시 상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틀몬스터는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일즈와 브랜드의 거리를 좁히다. 아이웨어 브랜드이지만 아이웨어 브랜드로 보이지 않는 젠틀몬스터는 세일즈가 아니라 먼저 브랜딩을 내세우며 브랜드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무분별한 판매를 지향합니다. 이들의 노세일 정책 역시 이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럭셔리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감각적인 아트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템버린즈와 메종 마르지엘라의 타비부츠, 디올의 새들백 등의 패션 아이템을 오마주한 케이크로 이름을 알린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런칭 역시 이러한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기 위함이죠. 진실과 부조리함을 외면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 아이즈 와이드 슛을 콘셉트로 선보인 지난 2018년 레드 와이드 오픈 컬렉션은 젠틀몬스터의 독보적인 콘셉트와 도전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프리젠테이션 중 하나로, 이들의 세일즈와 브랜딩은 마치 지구에 불시착한 괴물 젠틀몬스터의 판타지와 세계관을 선보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브랜딩을 체험하며 자연스레 세일즈 활동을 합니다. 경험과 구매의 거리를 공간으로 좁힌 것이 젠틀몬스터의 마지막 성공 요인입니다. 아이웨어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젠틀몬스터는 최근 중국의 최고급 백화점인 SKP 베이징점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미래와 화성이라는 주제로 화성에 이민 간 사람들의 공간을 선보이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 각종 오브제와 설치 작업, 자신들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한국을 넘어 미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런던의 옥스포드 등의 약 15개에 이르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밸류를 떨어뜨려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 해외 법인 설립과 아이웨어 브랜드 최초로 크리에이티브 팀을 도입하고 판매가 아닌 아티스트 전시와 공연, 소비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젠틀몬스터는 아이웨어 브랜드를 넘어서 어떠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흔한 카피처럼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캠키피디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지면은 아주
향후로도 뭐 독보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아까 그 매장에 가로수길에 있는 그 식당인데 이렇게 그대로 부서진 채로 이런 약간 뭐랄까요, 진열 자체를 독특하게 해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하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처음에 되게 화제성을 불러왔던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반을 통해서 이제 진열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 당시는 그 어떤 아까 보였던 그 디자인에 비해서 좀 너무 평범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까 팬디라든지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이제 이게 진짜 세계적인 아이웨어 브랜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라인 브랜드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뭐 네이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이제 라인 굿즈를 이렇게 판매하는 매장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픈 때 제가 우연치 않게 보긴 했는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줄을 서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고, 요번에도 뭐 BTS가 LA에서 지금 공연 중에 있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BTS 굿즈를 구매하려고 뭐 새벽 1시부터 줄을 쓴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굿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파생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캐릭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의 매출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의상이라든지 뭐 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뭐 밴드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이런 어떤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라인이 뭐 이런 밴드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콜라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좀 잘 확보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업해서 거기서 상품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 스펠로우라는 이제 구두 매장인데요. 요거는 뭐 큰 차이점이 아니라 매장 입구에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좀 독특하게 만들면서 이것 자체가 이제 화제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펠로우에 이제 마치 우주선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게끔 하는 이런 매장의 특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출형으로 뭐 이렇게 아까처럼 보여준다든지, 요렇게 이제 좀 최근에 핫한 제품들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메뉴에다가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요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데, 요 게임과 더불어서는 뭐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던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모니터상에서 내가 이제 셔츠를 사러 갔을 때 셔츠하고 가장 적합한 뭐 팬츠라든지 뭐 레깅스라든지 이런 걸 제안함으로써 그 어울림을 보고서는 한 개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자로 하여금 뭐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하게끔 하는 시츄에이션 마케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어 홀쭉하게 보이게 하는,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이제 좀 착시 현상을 갖다 주는 이제 거울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어집이 있는데, 제 동네 근처에 장어집을 갔었는데 거기 이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식사하고 나면은 내 몸이 이렇게 되게 뚱뚱하다는 걸 느끼는데 너무 날씬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카운터 옆에 이렇게 홀쭉하게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가 음식을 뭐 가려서 먹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좀 편안하게 먹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 관련해서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구당이라는 고기덮밥 식당입니다. 되게 작은 식당이고, 최근에 저는 요거하고 유사한 건데, 고기덮밥은 아니고 이제 월남 쌀국수 매장인데 거기는 이제 스탠드 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사랑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지구당은 실질적으로 작은 매장이었고, 이제 이 위치 자체가 이제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고객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적합하게끔 이제 이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요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뭐 재료가 좋은 걸 뭐 쓰는 것도 잘 모르는데 단지 이제 계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안 쓴 거 뭐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좋은 계란을 썼다는 거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시간도 오픈을 이때 해요. 오후 4 시부터 밤 9시 반. 게다가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쉰대요. 자, 메뉴는 이거밖에 없대요. 혼자 오는 사람 많은데 3명 이상은 받지도 않아요. 시끄럽다고. 그다음에 음식 팔고 친절은 뭐 친절은 완전 욕은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이런 사람도 있대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왔는데 무슨 직장이 이래. 뭐 3명 이상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은 내 고객이 아니라는데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생각하면서 저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것들이 이제 화제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본다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저런 컨셉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식당의 위치, 어디에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5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